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방선거에 참패한 야당들, 어제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오늘은 바른미래당도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과연 이 보수의 재건을 누가 이끌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차기 당권 주자로 두세 명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죠. 오늘 그 가운데 한 분,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잠시 후에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직접 들어보죠. 그리고 오늘 여성가족부에서 몰래카메라를 포함한 불법 촬영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처장, 오늘 2부 시간에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에 함께 모시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해야 할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 정당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비대위 체제 이후 조기 전대, 아니다, 완전히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자, 이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오래간만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 결과 딱 받아들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정말 무섭고 엄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서운 선거는 처음인데요. 예. 시대의 흐름, 시대 정신, 국민 요구를 저희가 담아내지 못했고, 전통적인 그 보수 지지 성향의 국민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대 흐름, 시대 정신, 진짜 국민의 요구는 뭐였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뭘 했죠? 그거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큰 틀 속에서 너무 오만하고, 구태연한 그 가치, 이념에 매몰돼서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특히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이런 이른바 평화 무드 속에서 일종의 정치 쇼다는 식으로 반응한 요 대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좀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 관계를 이렇게 대화나 이 화해 분위기로 가는 측면에서 그걸 반대하는 국민은 없는 거죠. 네네. 그 원칙적인 틀 속에서 동의를 하고, 디테일로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우리 당 입장에서 좀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짚어줬어야 되는데, 예. 그 자체를 부정하다 보니까, 쇼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를 못했던 거죠. 네. 네. 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다, 사회주의, 친북, 이런 이념적 어떤 편가름의 그 구도로 전국을 바라본 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아하. 저도 2000년도에 김대중, 김정일 그 정상회담 때 보수 쪽 진영으로는 저 혼자 이해찬 당시 그 의원하고 같이 평양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대화 분위기로 또 공존 평화의 분위기로 하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언행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완구 총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어떻게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백가쟁명입니다, 지금. 예. 이건 전부 다 입장들이 틀리니까요. 예. 하나 분명한 것은, 네.
하나 분명한 것은 큰 틀 속에서 야당의 존재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런 큰 그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그 야당의 존립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야당이 좀 분열돼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분열된 야당이 크게 무슨 정체성이라든가 가치 이념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하. 네, 지금 뭐 이른바 우리 한국당하고 뭐 약칭으로 미래당이랄까요? 예. 큰 틀 속에서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예. 분열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큰 그 보수 진영의 큰 통합은 이루어져야 되겠다 아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당 한국당만 놓고 볼 때는 지금 이 전대 얘기도 나오고 뭐 당 해체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우선은 화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슨 파 해가지고 아주 그 많이 갈라져 있거든요. 예. 이래 가지고는 당 운영이 안 됩니다. 예. 저도 한 3년 전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 한 15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렇게 국회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이 당내 화합이 안 되면은 대여 투쟁도 안 되고요. 예. 또 당내 어떤 뭐 여러 가지 국회 기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내로는 우리 한국당 내로는 화합. 예. 그다음에 큰 그 야권으로는 대통합, 보수 대통합. 예. 예. 뭐 이런 각도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원칙은 동의하는데 예. 그 방법론상으로는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분열돼 있는데 별로 다르지도 않다. 이건 합쳐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분열되게 된 갈라서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와 입장의 차이였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할 말들이 있겠죠. 탄핵을 주도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예, 각자 입장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뭐 지나간 일이고요. 아하. 지나간 일이고 지금 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일단 지나간 대로 묻고 앞으로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초점을 맞춰놓고 본다면 예. 뭐 굳이 통합을 못할 것도 없다. 아. 그런 틀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간 일이니까 일단은 다 합치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내부에서 뭐 과거에 무슨 친박이니 뭐니 구분하지 말고 화합해야 한다. 이 네, 말씀이군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 마당에서 뭐 친홍이다, 반홍이다, 뭐 친박이다, 친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예. 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물론 당이 화합하고 보수 전체가 통합하고 이게 상당히 당위론적으로 뭐 맞는 방향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오늘 자유한국당의 일부 초선 의원들이 지난 10년 보수 정치 실패에 책임 있는 중진들은 정계 은퇴하고 앞으로 당 운영 전면에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조건적인 화합이나 통합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야 당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또 어떤 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물러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당에 남아날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답답한 얘기예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 과거에 그 했던 방법을 또 그대로 쓰고 있어요. 과거에 당이 어려울 때 선거에 지고 나면 의원들이 또 의총을 열게 되면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책임을 묻고 물러나라 하고 예. 또 그 사람들이 또 들어서서 또 후배들한테 또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또 물러나고 그래서 이게 과연 그 과거에 아직도 좀 그 전통적 제가 뭐 얘기는 전통적이라는 것은 과거 통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또 접근들 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씁쓸함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법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지금 3선 이상 다 물러나야 되죠. 네. 그 초재선들이 지금 제가 그 공직 44년 했습니다만 정치 24년을 하고요. 예.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1년 정도 하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국회 기능이라든가 정당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 말 못할 정치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 그 뭐 3선 이상 다 물러나가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네. 아직도 통상적인 방법
모습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네. 총선 패배, 또 탄핵,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까지 쭉 이렇게 계속 패배가 일종의 구도화되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그 엄청난 탄핵 또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제 책임을 지금 물러났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정말로 진솔하게 풀려면은 예. 누가 누구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너 물러나라, 너 물러나 할 게 아니고 예.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 우리 모두 한국당 모든 당원들 내지는 국회의원들 또 원외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는 그런 진솔한 자세를 예. 보여줄 때 국민들이 믿음을 주고 하지. 예. 여기서 또 뭐 전대가 어떻니 뭐 네가 책임을 지니까 물러나라. 과거 10년 동안 책임진 사람 물러나. 이거는 정말로 또 다른 그 불씨를 만드는 예. 거기 때문에 예. 그 뭐 대상이 누구였든지 간에 저는 그 알겠습니다.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있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만 합쳐갖고 그게 과연 국민에게 새로운 무슨 희망을 주겠느냐. 외부에 있는 정치권 외부에 있는 범보수 진영의 신진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켜야 한다. 이른바 빅텐트론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찬동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기존의 보수 진영에서 갖고 있었던 보수의 가치, 보수 인연 가지고는 현재 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또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들의 그 바람을 담아낼 수 없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한 20, 30년 전에 잘 아시는 그 영국의 토니 블레어나 그 독일의 슈레더, 클린턴, 미국의 이런 분들이 갔던 어떤 그 제3의 길 같은 예. 그런 의미에서의 가치나 이념을 접목을 시키려면은 네. 그 정당 외에 있는 새로운 시민단체라든가 뭐 사회단체에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새피 네. 또는 새 정신, 새 가치를 여기다 접목을 해서 알겠습니다. 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당을 화합하고 보수진영을 통합하고 그리고 외부 신진 인사도 영입하고 문제는 그걸 그렇습니다. 누가 주도하느냐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 또 정치가 자꾸 그 주도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되겠다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다 되다가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는 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 누가 하느냐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지 누가 하는 문제를 자꾸 앞장 세우다가는 이게 안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선거를 하든 추대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네. 그 다음 문제지 자꾸 누가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예. 우리 정치라는 게 자리 욕심이 늘 많아서 네.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누가 하느냐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좀 미루자. 그걸 너무 앞장 세우다가는 네. 앞에 그 부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그 말씀은 조기 전대에는 반대하시는 거네요. 저는 뭐 이 전당대회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전당대회가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화합하고 통합하고 신진 인사도 영입하자는 방향에 우선 다 동의하는 게 우선이다 이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다들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경선이 됐건 추대가 됐건 그 다음에 결정할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때 경선이나 이런 게 벌어지면 나서실 건가요? 저는 뭐 당권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이 마당에 네. 예, 당권 뭐 당대표 당권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 네.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 예, 비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사실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 문제라든가 보수 세력의 복원 문제라든가 보수의 가치의 재정립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전당대회라든가 또는 당대표 나갈 거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예. 결국은 국민들 눈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상황이 그 상황이고 그 당이 그 당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에 동의합시다. 이 말씀까지로 오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뉴스사이다 매주 금요일은 뉴스사이다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도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네, 오늘 사정상 전화로 연결합니다. 윤 실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완구 전 총리와의 인터뷰 쭉 들으셨죠? 예, 다 잘 들었습니다. 보수 세력 재편에 대해서 오늘 좀 침층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 예. 오늘 일단 자유한국당 의총 분위기부터 좀 정리해 주시면.
의총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 선거는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탄핵했다. 음흠. 해체를 통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뭐 조기 전당대회 비대위 구성은 탄핵 당한 마당에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 틀린 말은 없죠. 근데 예.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고, 그리고 이 해체라는 단어가 뭐 상징적 표현의 해체이기도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실체적 의미의 해체이기도 할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간판, 틀거리로 되겠느냐. 근데 이 해체라는 게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 해체하려면 또 전당대회 해야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이게 뭐 재단이나 서류를 정리할 여력이 있어야지 해체를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건데, 그리고 방금 이완구 전 총리 말씀대로 무작정할 수도 없는 거죠. 네. 만약에 자유한국당 구성원들 뜻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음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이완구 총리는 그걸 이제 피해 가셨는데 인적 청산 문제가 제일 클 거예요. 그 초선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완구 전 총리는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 이거 과거식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폄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크게 약점으로 지적된 게 이른바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소장파, 쇄신파가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눈에 띄는 사람이 없죠. 네, 보통 초선 소장파가 좀 더 깨끗하고 이념적으로도 조금 더 개혁적이고 당의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위기 상황은 앞에 나서기도 하고 이게 우리 정치에 그래도 좀 좋은 전통이었거든요. 예. 과거 한나라당이 이제 또 그런 전통을 유지를 했었고, 근데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눈 씻고 벌레도 없었고 오히려 초선 의원들 다수는 과거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친박공천, 진박공천 이런 태생적 한계가 있기도 했죠. 네. 하지만 오늘 어쨌든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보수 정치 실패 책임 있는 중진들 은퇴해라. 전면에 나서지 마라. 음흠. 그랬는데 저는 뭐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한국당을 보면요. 의정 활동도 안 하고 이분이 국회의원인지 아닐지도 모르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예컨대 서청원, 아하. 윤상현, 예. 홍문종 의원은 얼마 전에 자기 체포 동의안 부결될 때는 모습을 드러냈죠. 음흠. 그래서 지금 한국당의 1차적인 과제는 어디서 좋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잘라내는 걸 겁니다. 네. 초선 의원들도 그렇게 주장했고 김성태 권한대행도 우리 당이 처한 생태계와 관습을 다 바꿔야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고 도전이 가능하다. 물러날 분은 물러나고 확실한 세대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뭐 쫓아낼 수가 있나요? 이게 무슨 윤리위를 해가지고 쫓아낸다 이런 건 불가능한 거고, 예. 제일 모양 좋은 거는 본인들이 물러나는 거.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뭐 초선이라든지 이른바 이제 쇄신파의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예. 기업으로 치면은 좀 부채하고 자산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당은 제 생각에는 국민 지지나 이런 능력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덩치가 너무 커요. 예. 113석 뭐 이 정도 되는 등치가. 근데 네. 이걸 조금 더 슬림화하고 조금 뭐 국민들한테 그래도 뭐 이 사람들 정도면은 좀 보수라고 할 만하다라는 사람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필요할 거란 거죠. 그때 아무튼 이완구 전 총리는 그런 거에는 일단 반대하셨어요. 다 합쳐야 그러니까요. 된다는 얘기고. 하지만 네. 또 김무성 의원은 다음 총선에 안 나서겠다. 이걸 예, 선언했죠. 오늘 그래도 김무성 의원이 조금 뭐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불출마한다. 분열된 보수 통합을 위해 새로운 보수당 재건을 위해 바닥에서 헌신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탓하기보다 각자 자기 성찰부터는 반성의 시간이 돼야 된다. 이랬는데 뭐 예. 의미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나 이완구 총리의 이 말씀에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은 예. 누구를 탓하기보다 각자 자기가 성찰하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똘똘 뭉치자.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모두의 책임이란 아무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이 되거든요. 바로 그 대목이죠.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뭐 반성, 뭐 무릎을 꿇겠습니까? 삭발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 우리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또 이제 그대로 돌아섰고 그런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지금 중진 혹은 문제로 지목되는 정치인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의 수위는 뭐냐? 총선 불출마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한 2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의원직 사퇴하면 또 뭐 재보선 치러야 되고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재보선 하게 되면 또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고. 그럼요. 예. 예.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좀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자리를 비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보수 정당을 보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과거에 이런 뭐 민정계 좀 쫙 물러나고 예를 예. 들어서 또 이회창 전 총재가 나타나면서 뭐 김영삼 전 대통령들의 일부 측근들 물러나고 네. 그다음 뭐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이회창 측근들 물러나고 이런 흐름들이 있으면서 예. 뭔가 물갈이를 해왔던 건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다 같이 손잡고 가겠다. 저는 글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그런데 아무튼 YS나 이회창 이런 예를 드셨는데 그런 누군가가 권력을 딱 치러쥐고 뭐 소위 공천 학살 이런 걸 했을 네. 때 그랬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 그럴 만한 사람도 거죠. 그럴 만한 사람도 없다는 예. 게 문제죠. 그리고 그때는 또 말씀하시자면 그 권력자가 있었지만 또 이게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욕도 먹었지만은 초선들, 쇄신파들이 앞장선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그러니까 인적 정리가 해결이 돼야지. 아까 이완구 총리가 뭐 바깥에 이제 훌륭한 보수. 아니, 이분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무슨 공간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번 가정을 해보죠. 정치권 바깥에 아니면 정치를 했다가 지금 떠나 있는 이미지도 좋고 개혁적 보수의 컨텐츠를 갖춘 인물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마 상당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간다, 아마 저라도 말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자면, 그러니까 즉 윤태권 실장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무슨 일종의 운동 같은 게 좀 벌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릇이 비어야지 그 그릇에다가 뭐 새 밥을 담든지 물을 담든지 뭐 반찬을 담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릇을 비우지 않고 이대로 우리가 변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무성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일종의 도미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렇게 되는 게 얘기인데. 그나마 이제 첫 단추를 꿰는 게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네.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비공개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알겠어요. 내가 먼저 알겠어요.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김무성- 나가라가 아니라. 김무성 의원 불출마의 뒤이은 불출마 선언이 며칠 사이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스자키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늘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건데요. 자, 오늘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에서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그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또 특별한 손님 한 분 같이 모셨는데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줄여서 한사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처장 리아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7년이에요. 예, 1년 남짓 됐군요. 네. 네. 어떻게 만들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뭐 공공기관이에요? 아니, 순수 민간기관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비영리 단체이고요. 네. 처음에 이제 소란의 폐쇄 청원할 때부터 이제 아하. 개인 페미니스트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20, 30대 온라인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예. 그 성폭력 대응센터인데 네네.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겁니까? 일단 사이버 성폭력을 당하신, 그러니까 자기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가 되시거나 뭐 이제 합성이 되시거나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이 찾아오시면은 네.
상담을 진행해드리기도 하고요. 예. 원하실 시에 이제 동영상 삭제 지원을 무료로 해드리고 또 이제 수사법률 지원도 해드리고 심리상담 연계 치료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몇 분 일하세요 지금? 지금 기본적으로 상근하는 사람은 5명 정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1명에서 3명 정도가 더 인턴으로 왔다 갔다 네. 하는 형식입니다. 요즘 뭐 여기 문을 두드리시는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2017년 통계 보면은 206명 정도 피해자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예. 현재까지로 보면은 300명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운영은 어떻게 해요? 운영을 거의 이제 후원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거의 이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예. 어떻게 저희 인력만을 갈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생활비라도 벌으려면 알바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 또 이 활동하고. 네. 아이고 순수하게 완전 자원봉사네요. 그랬었죠,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한 때가 별로 안 됐는데, 네. 2017년 연봉이 70만 원이거든요. 예. 네, 그렇게- 연봉 70만 네, 원. 연봉이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주말에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평일 오후에 계속 일을 한다던가 예. 투잡을 뛰어가면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야. 네. 처음에 그 시민단체가 처음 생기면 대부분 저렇게 이제 자기 네. 돈 내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렇죠. 그 활동이 이제 공익적이고 또 이렇게 감동적이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제 회원이나 후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불법 촬영 피해자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 돕는 분들이거든요. 예. 누구나 그런 피해자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방송 끝나고 저부터 후원회원에 가입해야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나마 이제 후원 회원들이 좀 몰리면서 예. 활동비를 조금씩은 받게 됐다. 네. 그리고 점점 찾아오는 피해자들은 많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이 피해가 규모가 커지면 커졌지 좀 줄어들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요. 유형이다 보니까. 네. 네. 자, 오늘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뭐 정부 대책 몇 가지 좀 내놓았는데 예. 안진걸 소장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부의 방침? 무엇보다도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도 앞으로 이 불법 촬영이라든지 리벤지 포르노 여성이 불안한 사회 반드시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이제 입장을 냈는데 오늘 이제 정부에서 마침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원칙론적인 예. 얘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불법 촬영물 유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그 솜방망이 처벌 많이 받았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은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도 개정하는데 국회가 빨리 처리해줘야 된다 이 부분하고. 법 개정안이 이게 가 있죠. 지금 그다음에 이 카메라가 몰래 찍는 카메라가 변치 카메라잖아요. 네. 일종의 뭐 무슨 생수통 뭐 이런 가방 이런 식으로 막 몰래 찍는 변치 카메라거든요. 예. 이것을 등록제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그걸 사가는 경우 이력 관리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목적으로 사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실은 아예 원칙적으로는 그런 카메라를 팔지 말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도 하고 그래서 있거든요. 그나저나 예. 그런 네. 그 카메라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팔지 말아버려야 된다는 이제 근본적인 주장을 했는데 혹시 가만히 이게 혹시 그런 카메라가 좋은 용도로 쓰이는 사례를 예전에 알고 계세요? 기자님들이 그 불법 현장을 몰래 들어가서 찍을 때 가방에다가 이렇게 살짝 설치해서 가고 그랬습니다. 예. 점점 이것이 더 변칙화 돼가지고 지금 무슨 안경 뭐 이런 데도 막 설치가 되고 뭐 볼펜 이런 데 설치가 되니까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앞으로 그런 카메라를 제조하거나 하면은 전부 다 등록을 시키고 그걸 사간 사람도 이력 관리를 하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근본적으로 아예 이런 변치 카메라 없애야 되는데 일부의 목적 그 공적 목적 때문에 못 없앤다면 이렇게 등록하고 이력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특별하게 그런 공적 목적이 아닌데 사가는 사람은 의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일반인들은 그걸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발전해서 이런 불법 영상물을 막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니터링을 강화해가지고 예. 몰래 촬영한 거나 불법 촬영한 거나 리벤지 포르노물이다. 예. 또는 아동 청소년 포르노물 같은 거다. 또는 예. 그들을 악용한 범죄다. 그럼 이제 다 그걸 삭제하는 걸러내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도 유통되지 않게 근본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기술 개발이 가능하답니까? 지금 뭐
과학기술 발전에서 뭐 상당한 뭐 진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에서 예.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얼마 그렇죠. 전에도 뭐 어떤 기자님들 루포 기사가 화제가 됐거든요. 여성 화장실 직접 찾아가 보니까 구멍이 막 뚫려 있고 네. 별짓을 다 해놓은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여성분들이 예. 공중 화장실에 가면 먼저 구멍부터 다 예. 휴지로 막고 시작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화장실 같은 데를 전수조사해가지고 공중 화장실 그런 게 없는지 점검하고 아이고, 대책을 세웠다. 참. 뭐 이런 대책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정부에서도 불법 촬영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몰래 카메라라고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몰래 예. 촬영물인데 이 몰래 카메라 옛날에 코미디 프로 소재였잖아요. 아하.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는 몰카나 몰래 카메라가 약간 코미디 같은 느낌, 네. 희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불법 이건 몰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명확한 불법이고 엄히 처벌받아야 되고 심지어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불법행위거든요. 그냥 그래서 불법 카메라라고 예, 하자. 불카라 하자. 몰카라고 하지 말고 불카라고 하고 파카 영혼을 파괴하는 카메라, 몰래찍은 카메라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 찾아오시는 피해자분들은 어떤 유형이 제일 많아요? 일단은 그 동의하에 찍었거나 그리고 동의하에 찍지 않았거나 하는 그런 성적 관계를 하는 영상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동의 없이 유포된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어디로 유포가 됩니까 주로? 주로 국내 사업자인 웹하드, 웹하드. 네, 웹하드나 아니면 이제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요. 아하. 네, 저희 센터에 이제 접수된 피해자의 그런 피해 촬영물이 발견된 포르노 사이트만 해도 200개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200개. 네. 근데 그 200개 사이트는 전부 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겁니까? 네, 거의 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내에 서버를 둔 그런 사이트는 없어요? 국내 서버를 두면은 수사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부 다 이제 해외 서버를 두려고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해외에 사이트만 서버만 뒀다 뿐이지 운영하는 건 다 한국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다 한국 사람들이고 잡아보면은 이제 검거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예. 잡아보면 다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사이트입니다. 미국은 그거 그냥 놔둡니까? 왜 미국 그 서버는 어떻게 단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 나라마다 이제 법제가 다른데 오늘 그래서 정부 발표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의 서버를 많이 두고 그쪽이 조금 그런 옛날 포르노 산업이 좀 성행했잖아요. 예. 네, 그 나라에서도 다 아동 포르노라든지 리벤지 포르노 다 불법입니다. 어쨌든 근데 좀 그것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또 추적이 쉽지 않으니까 오늘 정부 발표에서도 네. 미국과 일본하고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네. 이제 해외 서버를 둔 포르노 사이트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네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일단 그 사이트 관리자와 컨택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내가지고 이제 삭제를 요청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삭제 요청 게시판이 있는 경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막 거기서 요청하는 서류 같은 것을 구비해가지고 막 드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삭제를 주로 요청하고 있고요. 요청하면 들어줘요? 그런데 사실상 강제권이 없다. 그러니까요. 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해외까지 서버를 두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네. 그런 사이트들은 그런 요청을 받는다고 해서 순순히 삭제해 줄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미국에는 그런 법이 없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연방법상으로는 아직 그게 불법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한국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해도 미국에서는 막 이제 자기들은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방법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운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연방법 제정 운동까지. 네, 저희가 이제 곧 미국에 갑니다. 우리 근데 이 실제로. 한사성 분들이 네. 대단한 게 그 소라넷을 폐지시킨 주역들입니다. 예. 그 소라넷이 단순 포르노 사이트가 아니라 불법 촬영물 그다음에 리벤지 포르노물 원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성 관련 동영상을 다수 유포시킨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없어졌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많이 응원을 보내드렸고 네. 오늘 주제가 된 이 불법 촬영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몰카라고 하지도 말자는 겁니다. 불카라고 하자. 2012년도에 한 2,400건이었는데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범죄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몸이 막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남성이다 하더라도 심지어 자기 원하지 않는 그냥 일반 그냥 알몸이라든지 그런 자기 신체가 도는 것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네. 그 가장 내밀한 영역이 지금 도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6,47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 변치 카메라든지 스마트폰이 유행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엄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정부 발표도 예. 대법원 자료를 보니까 그 징역형 같은 거 선고받은 사례가 8.75%밖에 안 돼요. 다 손방망이 쳐버려요. 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벌금은. 아까 법 개정은 예, 원칙적으로 그래서, 다 징역형. 예, 저는 이게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고 평생 고개를 못 들게 하는 수치심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다 기본적으로 징역형으로 하고 예. 이게 그다음에 뭐 손해배상도 엄청나게 물리는 거 징벌적 손해배상도 물려가지고 그 제도 빨리 만들어가지고 예. 한 번 잘못 짓고 잘못 돌렸다가는 폐가망신하고 돈도 다 엄청나게 물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잖아요. 그 인권의 침해, 인격의 침해를. 그러면 그래도 많이 근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아까 예. 언급하신 대로 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또 스마트폰 보급도 뭐 점점 늘어나고 예. 이러다 보니까 뭐 근본적으로 이런 범죄가 안 벌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때문에 안진걸 처장이 강조한 것처럼 강력한 처벌 외에는 사실 무슨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피해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국내 사업, 웹하드 같은 경우는 또 국내 사업장인데, 사실 웹하드로 그런 피해 촬영물을 유통했을 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하면 그 불법 촬영한 영상은 저작권이 없으니까 돈을 낼 필요가 없이 전부 다 수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웹하드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예. 이런 플랫폼들을 규제를 제대로 하고 유통 근절을 하는 것만으로도 예. 국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의지를 갖는 것만으로도 피해 규모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지금은 안 합니까? 네, 지금 오늘 발표된 대책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가 않고 구상권이라는 아하. 사후 대책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시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간단히 말해서 국내에서 네. 서버를 두고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에 불법적으로 촬영 유포된 그렇습니다. 그런 영상물을 돈 받고 팔아서 네. 돈 받고 유포시켜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웹하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올리면은 그 웹하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도 같이 이제 돈을 네. 벌 수 있게 되는 구조니까. 저런 거 빨리 네.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맨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그 네. 이른바 회원제 스튜디오 촬영. 네. 그런데 그게 양혜원 씨 불법 유통되고 그랬잖아요. 네. 한사성에는 이런 피해 사례는 접수된 게 없었습니까? 저희도 이미 비슷한 그런 피해자를 2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예. 네. 그 양혜원 씨가 겪은 경험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양혜원 씨에 대한 그런 개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껴서 네. 저희도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네. 네. 알바로 동네에서 찍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분명히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내밀한 그렇죠. 장면이 담긴 걸 예. 불법으로 유포한 것은 양효은 씨를 지적할 일은 아닌 거죠. 명백히 피해자죠. 네. 그럼요. 그 유포한 놈들을 잡아야죠. 잡고 혼내야지. 네. 그 양효은 씨에 대한 비난 목소리 있는 건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피해자들이 찾아오면은 대응센터에서 상담하고 법률적 지원도 하고 한다고 네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경찰이 네. 그 여성 이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는 좀 성차별적으로 합니까? 요즘 그거 근절해달라고 해화역 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작년부터 많이 해왔어요. 막 미성년자 여학생한테 공부나 더 해라라고 이제 집에 돌려보낸다던가 아니면은 피해를 고발하려고 왔는데. 네,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막 같이 가드리고 그러거든요, 경찰서에. 예. 네, 그리고 또 막 피해자의 행시, 막 이제 어떻게 행시를 했길래 이런 거를 찍혔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네. 네, 그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하는 문제가 예전에 심각했기 때문에 예. 네, 사이버 전담 수사팀 만들라고 요구를 해서 현재 만들어진 상태긴 한데 예.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이제 수사가 엄청 잘 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홍대 사건이 사실 이 해화역 사건의 그 도화선이 되었잖아요. 네. 네. 따로 기자회견을 해서 평소 이제 경찰의 태도와 홍대 사건에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홍대 누드 모델 사진이 불법 유포된 거 네네. 즉각적으로 잡았죠. 그렇죠. 네. 여성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태까지 음. 자신이 경찰에 찾아갔을 때 그런 받았던 대우나 어떤 이제 그 수사 속도가 굉장히 다르니까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시위가 열릴 수밖에 네. 없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사건을 유심히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네. 그 여성들이 수없이 많은 신고도 하고 고발도 할 때는 무사태평하거나 아주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성 발언이 막 있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검경이 대부분 구성이 또 남성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예민하지 못했던 겁니다. 반성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번 홍대 사건은 보니까 빨리 잡았어요. 빨리 잡은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잘한 근데 거죠.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그 여성 그분을 노출시키더라고요. 근데 네. 한 번도 저는 여성 몰카 불법 촬영 피해자 포토라인 쓴 거 못 봤거든요. 저도요. 피의자 잡았을 예, 때. 여성 피해자인 경우에 그래서 약간 이례적이다. 아무튼 빨리 잡은 건 잘했지만, 그렇죠. 근데 주로 이 범죄 대상 피해자들은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여성분들인 피해자인들 대부분이니까 거기에 맞는 예. 시스템도 만들고 거기 관련한 전담한 경찰 인력이라든지 여성 경찰 인력도 늘리고 이런 게 필요했던 건데 안 하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해야하게 10,000명, 뭐 20,000명 이렇게 많이 물론 모이셨더라고요. 네. 경찰 측의 주장 해명에 따르면 거기는 이제 이미 누가 참여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지가 금방 포착될 네. 수 있는 사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속히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여성분들은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게 사실 변명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지원한 사례 중에서는 용의자가 전 남친 한 명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네. 그 여성분의 신상, 그 남친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밀 이야기 같은 것들을 같이 작성을 해가지고 유포를 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상 범인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피의자가 나는 안 그랬다라고 부인한 것만 듣고 그것을 사건을 종결을 했거든요. 그냥 종결됐어요? 네. 결국 어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고 사실 수사라는 게 아무리 예. 그 가해 지목인이 부정을 하더라도 진짜 아닌지를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이 사실상 여태까지 제대로 이루어졌나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죠. 네. 네. 왜 그럽니까 경찰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기 예전에 가정폭력 그 여성들이 피해되고 신고하면 그 집안일이니까 집에서 해결하라 뭐 이런 태도 또는 뭐 나몰라라는 태도가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경찰, 검찰의 대부분이 남성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네. 굉장히 부차적으로 생각하거나 예. 성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고 예, 방식으로부터 그렇습니다. 탈피가 안 되는 거로군요. 행실 운운하는 순간 이 범죄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죠. 예. 행실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몰래 찍고 몰래 불법으로 유통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지. 네. 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또 덧붙이고 싶은 게 이분들이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아무리 삭제를 해도 또 누가 다운받아 떠올리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무튼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디지털 공간에서 추적하면서 지어주는 직업이라는데 굉장히 고마운 분들인 것 같은데 비용이 비싸답니다. 막 200만 원, 300만 원이고 많기는 뭐 1,000만 원 받고 그런다는데 예. 저는 정부하고 지자체가 검경이 총체적으로 이 피해자들 삭제하는 거 무료라도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삭제해 주는 거. 네, 그 삭제 부분을 원래 디지털 장의사가 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익 구조일 때 피해자가 있어야만 그분들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여태까지 많이 생겼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피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삭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무료로 삭제를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발표했다시피 여가부에서 국가에서 삭제를 이제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기관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건 아주 잘한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네네. 언급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소위 회원제 이 카메라 촬영 네네. 그런데 그 촬영물들이 불법 유포된 양희원 씨 같은 케이스 그런데 그런 회원제 촬영 모임들과 이른바 이 디지털 장의사 특정 업체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도 나왔어요. 아, 네, 그렇죠. 그 사이트가 조금 이상했던 것이 가장 그런 스튜디오 촬영 범죄 피해물이 네. 가장 먼저 유통되는 사이트였고, 예. 그런데 그 사이트에 보통 삭제 요청을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예, 예.
거기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을 했는데도 삭제를 해주지 않고 계속 저희를 차단시키고 하면서 그 어떤 특정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링크를 올려놓고 만약에 그러니까요. 지우고 싶다면 여기를 이용해라 이거죠. 네, 이런 곳으로 예. 이런 곳을 통해서 이용을 해라. 바로 그런 하는 거죠. 의미에서 이제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정부에서 무료로 삭제해 준다.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예. 일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 디지털 장의사가 돈 받고 하는 것에 의존한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나 검경에서 끝까지 아주 빠르게 사실 인지하자마자 또는 그렇죠. 심지어 이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잖아요. 늦게 한다잖아요. 나중에 내 얼굴 돈다더라.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그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그게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거는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게다가 이걸 보는 것도 사실은 범죄 행위입니다. 예. 그 보는 사람 적발하면 뭐 벌가금 매기고 이것까지는 아직 없죠. 예, 그 아동 청소년 포르노 같은 경우는 다운만만 받아도 이제 처벌 조항이 처벌되죠. 있는데 아직 처벌이 좀 미비한 게. 그래서 예전에 어떤 남성분들이 자기는 절대로 포르노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포르노 상당수 그런 걸로 구성됐기 때문에 네. 이런 양심 고백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각오 우리 이 정말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인식하에 네. 우리 모두가 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예.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의 이 기술 발전의 속도와 환경으로 봐서는 이거 엄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수고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쭉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여전사분들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리아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노동정책 참 산 넘어 산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고용 쇼크 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예.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그 쇼크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오늘 고용 관련 긴급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충격적이다라면서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다 반성하자 이렇게 말할 정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먼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원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 기획 비서관이 청와대 이 페이스북 방송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연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종합을 하면 일시적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좀 6, 7월까지 같이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일시적 요인이요? 이 고용 통계라는 게 매달 15일이 속한 일주일을 기준으로 잡게 되는데 5월이라고 하면 이제 13일에서 19일간의 이 기간이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봄비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뭐 전국적으로 또 이게 와서 건설이나 농업 일자리에 좀 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요. 근데 또 오히려 수치를 보면은 농림어업은 증가한 걸로 나와서 일부 언론에서 좀 반론도 쓰고 그랬습니다. 어디가 줄어들었어요?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뭐 이런 건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육 서비스의 경우에는 학령 인구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는 거고요. 제조업은 조선업이 3년째 구조조정인데다가 최근에 자동차 업황이 안 좋아진 영향이 있다. 그리고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은 사드 여파로 감소한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더딘 영향이다. 이런 얘기인데 종합하면 어쨌든 그러면 고용 전망은 앞으로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좀 문제죠. 최저임금 인상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자료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게 고용 악영향 이건데 좀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더군다나 정부가 지금 노동계는 물론이고 재계와의 대화에도 좀 어려움을 걸 가능성이 커져서 이 노동정책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좀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오늘도 김동연 부총리하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간담회를 하는데 뭐 시간이 15분밖에 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총의 부회장 결국은 물러나기로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뭐 이 참여정부 때 노동부 요직을 거친 이력을 갖고 있는 송영준 경총 부회장 거치 이게 이제 지금 문제인데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란 때 국회가 아니라 최저임금 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노동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 얘기로 지금 경총 내에서 문제제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총 회장단 회의가 오늘 있었는데 일단 송영준 부회장에게 자진 사퇴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송영준 부회장은 자진 사퇴 불가 입장 유지하고 있고요. 아하. 다음 달 초 임시
정치총회에서 경질안건을 다룰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하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정부하고 노동정책을 좀 재개가 논의하고 의견 조율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온다는 거죠. 일자리 정말 큰 걱정입니다. 자꾸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항목은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이걸 좀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대법원장 명의나 사법부 차원의 고발은 하지 않되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 내용을 검찰이 수사하면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결국 대법원이 직접 형사고발하는 것은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고발이 불가피하다. 이 소장판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고위직들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는 나름 절충안을 좀 선택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것은 지난 11일에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결론과도 비슷한 얘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일부 판사들 징계 절차에도 들어간다고요?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3명의 법관을 지금 징계 절차에 회부한다고 하고요. 그중에 일부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아예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조처하겠다. 이 대법원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는 연구 보존해서 이후에도 참고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대법원장의 입장이고요. 또 대법관들도 오늘 따로 입장을 냈거든요. 대법원 재판에서는 누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게 이제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간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얘기를 같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검찰 수사 이유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이 어떤 판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또 재발 방지나 또 피해를 본 어떤 그 판결들에 대한 구제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좀 이런 상황인데 검찰도 운신이 쉽지는 않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은요. 오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재판이 시작된 게 또 화제였는데요. 공판 준비 기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서 안희정 전 지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이 성적 접촉이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맞서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재판의 경우에는 좀 사실관계가 재판 과정에 쭉 나오기 때문에 2차 피해에 또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뭐 맥주, 담배 이렇게 심부름을 빙자한 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를 숙소로 오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재판에 막 여과없이 보도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재판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이고요. 이제 오늘 22일에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면 7월 중에 본격 심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고생 제자들 성폭행한 시인 징역 8년 확정됐죠? 그렇습니다. 시인 배용재 씨에 대한 상고심 오늘 진행이 됐는데요.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배용재 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의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배용재 씨는 문예창작대회에 출전한 학생을 추천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통해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이런 권력형 성범죄 정말 뿌리 뽑혀야 할 텐데 말이죠. 이 미투 운동이 촉발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침묵하는 다수의 조용한 반격, 이른바 백래시 현상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죠. 지금도 인터넷 곳곳에서 이게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어떤 음모다, 음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고 예. 또 페미니스트 시장 후보의 포스터를 훼손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론을 다루는 언론과 정치가 좀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비평 들어볼까 했는데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이거 모니터를 못 하셨어요? 예, 일단 제가 2018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모니터가 최우선이어서요. 날짜가 조금, 12일, 13일 이랬죠? 예, 너무 예. 겹쳐져서 예. 관련 모니터가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연으로 사실 시민들이 제보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그 제보들이 여러 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은 몇 가지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저희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황당하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김정은 싱가포르 도착을 생중계한 TV조선의 뉴스 특보 6월 10일 방송이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네. 그 관련 내용을 보면요. TV조선이 일단은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모습을 생중계한 것이었거든요. 예. 6월 10일에. 근데 이 생중계 과정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비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여러 차례 합니다. 특히 뉴스 특보를 진행한 김미선 앵커, 그러니까 TV조선의 기자분이신데요. 예. 이 앵커의 진행 태도와 발언은 방송의 품위를 매우 떨어뜨리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김미선 앵커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에 철저한 경호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렇게 화려한 데뷔전을 저렇게 조용히 비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말 비정상 국가의 면모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떴어요. 그러자 이것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정상 국가에서 지도자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저 페이스북 하나라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이러면서 거듭 비정상 국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김미선 기자의 반복되는 비난이 이어지자 강상구 TV조선 정치부장마저 함께 출연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면서 수습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김미선 앵커는 북한이 싱가포르 시민들에게 위협을 끼칠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위협을 끼친다고요? 예,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숙소 도착 이후에 이동을 위해서 경호 인력들이 움직였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 모습을 보면서 김미선 기자가 거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목소리로 974 부대 경호 요원들 시민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텐데요. 시민들 속에 섞여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게 뭐가 문제죠? 북한의 경호원들이 무기를 가지고 싱가포르 시민들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서 경호 요원들은 무기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시민들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 경호원들이 싱가포르 시민을 무기로 해칠까? 그런 의미로 겁난다? 말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관용차와 더불어 무기를 가져왔다라는 말도 거듭하면서 재차 무기를 강조합니다. 그러자 또 강상구 정치부장이 헛웃음을 터뜨리면서 현지 경찰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호관들은 당연히 무기를 소지하는 거예요라고 자제를 요구하는 이런 발언도 합니다. 예. 또 김미선 앵커가 북측 수행원으로 동행한 현성월 삼지연 악단 단장을 조롱하는 멘트도 있었는데요. 김 앵커는 현 단장을 발견하자 현성월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가서 지금 쇼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후 다시 현 단장의 모습이 포착되자 저기가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현성월은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상관과 함께 있을 때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성월이 꼈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 또 현 단장을 향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현성월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명품백을 들지라도 평양에서 김여정의 환송을 나오면 북한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다가 열차에서 명품 브랜드로 바꿔서 드는 여자입니다. 라면서 조롱에 가까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진짜 그렇답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사실은 모르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선글라스를 굉장히 집요하게 강조를 하자 나중에는 같이 등장한 패널이 또 선글라스를 쓸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설명을 할 정도로 예. 지나치게 뭐 북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이런 멘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현성월 단장이 선글라스를 낀 것에 대해서 선글라스 끼고 저렇게 역사적인 자리에 등장을 했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계산된 정상 국가의 형태를 연출하기 위한 그런 계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하면 정상 국가고
선글라스를 안 끼고 등장하면 비정상 국가라고 생각하나 보죠? 뭔가 여러 가지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였는데요. 이게 방송의 품위를 너무 떨어뜨리고 그리고 너무 고의적으로 북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왜 TV조선 재승인 취소해달라는 청원 20만 명 돌파했고 네. 며칠 전에 청와대가 답변을 했죠. 네. 청와대가 14일 오후에 답변을 했는데요. 예. 사실 상식적으로 청와대가 문제가 되는 방송사를 폐방시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진짜 청와대가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의 청원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청원자가 애초에 쓴 글이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 권리를 호도하는 TV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라고 썼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제안자의 목소리에 23만 6,714명이라는 시민이 동의를 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국민의 뜻이다. 얼마나 지금 이 방송이 불편한가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청와대가 답변한 것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종편 재승인 절차를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종편 재승인 2017년 3월에 받을 때 650점이라는 기준점 미달하는 625점을 TV조선이 받았었고요. 받았었죠. 그때 당시 재승인 조건으로 오보, 막말, 편파 방송 관련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부과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보, 막말, 편파 관련 법정 제재가 1년에 4건 이상이 된다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 시정명령이 반복되면은 재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을 청와대가 설명을 했고요. 그렇지만 청와대 답변에서는 현재 방통심의위의 솜방망이 심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는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매우 깐깐한 조건을 부과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요. 4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그렇죠. 조건. 예,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실제로 엄중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김원경 사무처장이 그렇게 느꼈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솜방망이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말하기도 수도 없죠. 어렵죠. 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된 것이고요. 일단은 작년 한 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작년 6월에 3기 방통심의위원회가 임기를 마쳤는데요. 4기 방통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 30일에나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8개월간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요. 그 여야 추천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네. 그랬었죠. 그래서 심의가 없었으니까 종편은 고스란히 9개월의 시간을 그냥 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 심의가 그렇게 4건 이하로 유지되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 법정 제재가. 예. 그런데 현재까지 법정 제재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편에 대해서. 게다가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종편 재승인 조건에서 그 선거방송 심의가 제외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방송통신위원회가요, 실수였음은 인정을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그냥 실수였다라고 해명하는 수준에서 지나갔고요. 실수였다면은 그러니까 선거 방송도 포함해서 1년에 4건 이하가 된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다음번 재승인에서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 반영할 것을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실수다. 네. 예. 대신에 방송평가 제도에서 방송심의,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 결과가 잘 반영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방송평가 제도에서의 감점은 매우 미비하고요. 오보, 막말, 편파, 법정 제재 4건 이하 유지, 이것이 굉장히 실효성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선거방송 결과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결론은 지금까지 법정 제재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TV조선에 한해서 한 건도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조선의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보도, 그리고 경인선 김정숙 여사 영상 왜곡 보도 2건에 대해서 아마 법정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풍계리 취재비 $10,000는 뭔지 알겠는데 네. 경인선 김정숙 여사 영상 왜곡 보도는 뭐죠? 이게 이제 그
드루킹 관련 보도를 하면서요.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라고 말하는 유튜브 장면 있죠. 그것을 계속 이제 여러 번 보여주면서 뭔가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보도였는데요. 아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의견 진술을 듣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법정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통심의의 그 종편에 대한 심의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항 끝에 새로 출범한 방통심의는 정권 교체된 이후에 지금 여당 쪽 추천 인사가 더 다수인 그런 네. 구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여전히 종편에 대한 심의가 미흡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4기 방통심의는 정치심의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들 간 합의를 우선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합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위원회 구조인 만큼 위원들이 방송심의 규정에 기초해서 저마다 전문성과 상식에 기초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정말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게 합의제 기관의 정신이죠. 그런데 합의는 절차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합의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방송 심의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솜방망이 심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심의의 목적과 기본을 망각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경 사무처장이 그렇게 판단하는 무슨 사례를 하나 들어보시죠. 네. 먼저 출연자 편향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개 사례를 뽑아봤는데요.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라는 작년 3월 6일 방송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 네. 이것이 올해 심의가 됐기 때문에요. 탄핵 정국 당시 방송된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문재인 대표와 추미애 대표까지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촛불 집회를 선동이라고 말을 했고요. 촛불 전국을 통해 정권을 탈취하겠다고 하는 기획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사실 왜곡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폄하인 만큼 방송심의 규정 제13조 5항을 위반해서 이것을 심의해달라 이런 민원을 넣었던 것인데요. 심의위원들은 출연자들의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라면서 전원 합의로 문제없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한 방통심의위원은 토론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거의 배설물을 쏟아내 아무 말 대잔치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벌써 종편 출범한 지 오래됐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아무 말 대잔치하면 그냥 저게 아무 말이구나 하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처벌을 할 것인가가 고민이다라는 식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의견 제시가 현직 방통심의위원회 의견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가 사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걸 의미도. 못하게 하는 게 심의위원회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인식대로라면 종편의 고질적인 문제인 그 막말 왜곡 편파 방송이 계속 면죄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잣대로라면.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범죄보도 관련된 내용에서도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범죄보도? 네. 예를 들자면? 전에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영학 씨 사건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TV조선에서 이영학의 부인 투신 자살 의혹에 대해서 방송하는 과정에서 추락 사망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반복 노출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종합뉴스 9와 탐사보도 7이었는데요. 이 방송을 저희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자살 묘사 제1항을 위반했다고 넣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권고는 사실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과정에서 벌점을 전혀 안 받는 행정지도입니다. 중징계가 아닌 거군요. 네, 그래서 방송사들은 권고가 나오면 참 휴 하고 이렇게 한숨을 쉬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곧 계속 그런 방송을 해도 된다는 메시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 더 심각한 것들도 있는데요. 또 뭡니까? 2017년 8월 18일에 TV조선 뉴스9에서 1인 왁싱숍이 유사 성행위 업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보도에서 성매매 요구에 필요한 은어들을 반복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내에서 부적절한 은어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9월 18일 TV조선 뉴스9에서는요. 채팅 앱을 통해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도하면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들을 방송하고 또 다른 리포트에서는 마약 운반책들이 세관 검사를 피하는 수법까지 상세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하도록 방송심의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방통심의는 이 민원을 기각을 했습니다.
방통시민은 이것 말고도 MBN 뉴스 8에서요. 마약 판매상이 판매 루트를 알리기 위해서 올린 홍보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활용한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에서 마약 관련 은어와 제조, 투약 방법 등을 모두 방송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이미 다른 언론 매체에서 소개한 내용과 유사한 수준이다. 예, 그런데 다들 그런 범죄 수법을 보도하고 있다. 예. 그런 그런데 얘기로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물론 인터넷을 치면 이것은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 다 떠 있는 영상이에요. 그렇지만은 유튜브로 접하는 것과 우리가 방송에서 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파장이. 일반 시청자들은 마약 관련 은어나 제조, 운반, 투약 방법을 익히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방송 심의 규정에서 범죄나 자살 관련 장면, 수법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그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그것을 경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방통심의가 이렇게 심의 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통심의 입장에서 좀 고충도 있을 거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면 징계 대상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뭐 모조리 다 이 재승인 취소를 해야 할지도 몰라서 네. 그래서 좀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고민한다고 모든 걸 다 봐줘서는 또 곤란한 거고 예. 방송이 뭔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내야 할 역할이 여기 있는 거니까요. 예.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이처럼 계속 방통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는데 네. 번번이 기각당하고 이러면 좀 기운이 빠지시겠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요, 시민방송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께 저희가 민원을 넣는 것을 방심위에만 넣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직접 심의를 해주세요. 해서 어허. 그 결과를 모아서 방통심의위에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그 의견을 전해드리는 그런 제도를 요즘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민원용 많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이 이렇게 또 참여해서 관심을 가져야 네. 방통심의위원회도 아이고 이거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 경각심을 느끼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스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